안녕하십니까. 서해부와 종아리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전주본병원의 송하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발간된 스포츠의학 제5판 그리고 유청소년 축구선수의 과사용 부상 예방 가이드북 이 두 군데서 내용을 많은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서해부 손상은 서해부가 굉장히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근육이나 힘줄, 뼈나 관절들의 구조들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다시피 사타구니 부위에 장내저근도 붙어 있고 장요근도 내려와 있고요. 여러 가지 복근들도 부착되어 있고 치골도 부착되어 있고요. 조금 뒤로 가면 고관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 때 진단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서해부 통증 환자는 아픈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어 하고요. 다양한 부위에서 서서히 시작하는 통증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 동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픈 부위를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하를 주는 검사에서 한 가지 해부학 구조에서 증상을 유발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스포츠학회에서 발간한 제5판 스포츠의학에서도 운동선수의 서해부 통증의 가능한 원인을 보면 크게 도화의협에서 정의된 그런 용어로 내전근 관련된 서해부 통증, 장요근, 서해부, 치골, 고관절 이렇게 나누고요. 그 외에 다른 골격계 원인들 그리고 또 놓치지 말할 여러 가지 원인들, 크게 많은 원인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해부에서 발생된 그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전근에서 시작된 것인지 장요근에 관련된 것인지 서해부에 관련된 것인지 치골에 관련된 것인지 고관절에 관련된 것이 크게 먼저 구분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덕터 내전근에 관련된 그 서해부 통증은 첫 번째, 선수들의 서해부 통증 중 내전근 손상에서 원인이 되는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가장 많은 원인을 일으키고 있고요. 내전근은 이렇게 치골에서 시작해서 대퇴에 굉장히 넓은 부착부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 빠른 달리기를 하거나 급격한 방향전을 하거나 킥 동작을 하거나 다리를 뻗는 동작에서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전근 손상은 첫 번째 급성으로 내전근 손상이 되면 첫 번째 치료의 원칙은 훈련량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치료를 잘해서 회복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재발성으로 염좌가 발생을 하고 이것도 또 계속 사용해서 과사용이 되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빨리 스포츠 복귀해서 또 다른 손상을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장기적인 만성적인 서해부 통증을 일으켜서 결국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전근 손상이 있을 때는 부상을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고 과소형의 원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운동을 잠시 멈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운동으로 복귀가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전근 손상은 선수들이 특별한 경고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전근이 좋지 않을 때는 선수들이 사타구니가 타이트하거나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실제로 주행 속도나 킥파워가 떨어지는 그런 퍼포먼스의 저하를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조금 지나게 되면 통증을 발생하는데 이때 바로 운동을 잠시 멈춰주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검사로서 보면 촉진이 있고요. 내전근이 시작되는 이 부위를 손가락 한두 개 넓이 방향으로 밑에서 누르면 통증이나 건의 결손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만져서 통증 있는 경우는
운동으로 보기까지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스퀴즈 테스트를 해서요. 무릎 안에 검사제에 손을 넣어서 선수가 검사제에 주먹을 쥐어짜게 해서 통증이 나타나면 이 선수는 내전근의 손상이 있구나 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검사입니다. 보통 내전근 손상의 검사는 처음에는 초음파를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에서 심한 손상들은 이렇게 초음파에서 결손이 보이는 게 보이기도 했고요. 심한 손상인 경우에는 MR을 촬영하면 그 손상의 범위나 정도, 위치 등을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내전근 손상의 위험 인자로서 뇌전근 손상의 한 30% 정도는 과거에 동일한 부상을 갖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즌에 뇌전근 손상이 있으면 다음 시즌에 부상률이 한 3배 정도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뇌전근 손상은 또한 운동으로 복귀한 후 2달 이내에 다시 재손상을 발생할 확률이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전근 손상이 있는 선수들은 전 시즌에 이런 손상이 있으면 프리시즌 기간에 이런 근육들이 손상이 회복이 됐는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전근 손상의 치료는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논문상 보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로서는 여타의 치료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잘 낫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운동을 일정 기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통증이 조절이 되면 내전근을 특정적으로 하는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하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컨센트릭하게 하다가 편심성 운동으로 이제 부하를 주면서 골반 전반적인 근육의 일반적인 안정화 훈련을 하는데 보통 8주에서 한 12주 정도 좀 긴 기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급성 내전근 손상 후 운동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간보다 실제로 보면 약 30%에서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전근 손상 또는 햄스트링 손상 후 선수가 운동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실제로 30%는 그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수나 지도자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전근 손상 후 운동으로 복귀까지 시간은 비부착부, 즉 근육의 중간에 다친 데는 보통 4주 정도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으나 근위부의 손상, 즉 치골의 부착부에 발생한 손상은 매우 심한 손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운동으로 복귀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 중에 30%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장려근 손상입니다. 이 장려근 손상은 이쪽 일리오소아스 근육에 시작되는 손상으로 서해부 통증의 두 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고관절의 가장 강력한 굴곡근, 즉 킥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킥 동작 후에 급성으로 자주 손상돼서 오고요. 이 장려근의 긴장과 근력 약화를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증상은 내전근 손상과 비슷한데 특징적인 것은 깊은 의자에서, 즉 택시나 차에서 일어날 때, 앉은 후 일어날 때 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려근 손상의 검사는 손으로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려근을 서해부 인대 부근에서 누르면 압통이 발생을 하고요. 토마스 테스트라 해서요. 장려근을 손으로 스트레칭을 시키면 통증이 발생을 하며 장려근의 근력을 테스트하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초음파나 MRI를 하여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증거에 기반한 치료 방법이 아직 논문적으로 많이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활의 일반적인 원칙은 일반적인 골반 안정화에 중점된 재활을 하고, 내전근 재활, 고관절 굴곡근에 대한 재활, 그리고 90도 범위 안에, 고관절 굴곡 범위가 90도 안에서 편입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탈장입니다. 서해부에 관련된 통증에서 제일 많은 원인이고요. 이 스포츠 탈장은 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져 와 있습니다. 2014년에 영국에서 이 스포츠 탈장도 인기널 디스럽션이란, 즉 서해부 단열이란 말로 쓰자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스포츠 탈장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탈장의 증상은 초기에는 하복부에서 시작해서 서해부를 따라 내려가고, 증상이 심해지면 치골 부위와 내전근으로 방사통이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스키즈 테스트에서는 음성을 나타내고,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들, 기침이나 재채기, 발살바 매주말 하면 후 복벽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탈장의 검사는 결합인데, 부위를 촉진을 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합인대라 함은 내복사근과 향복사근이 만나는 이 부위를 말하며, 손으로 누르면서 윗몸을 이렇게 시키면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스포츠 탈장은 방사선 검사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견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대부분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오기 때문에 초음파나 검사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아주 초기에는 MRI를 찍으면 진단은 가능합니다. 초기에 오게 되면 서해부 관 사이에 부종과 물이 차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2세 남자 프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20년도 10월에 스포츠 탈장을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시즌을 재활을 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11월 달, 한 달쯤 된 경과했잖아요. MRI상 복벽의 근육의 손상과 부종이 관찰되는 거 보이고,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결국은 계속 이용하다가 2달쯤 지나서 12월 4일 때는 코 운동만 해도 아프고 휴식을 더 아파져서 결국은 운동을 포기를 하고 수술을 시행을 하였는데, 손상 후 2달쯤 돼서 촬영한 MR에서는 증상은 심하지만 아무런 소견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탈장의 치료에서 어떠한 재활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활의 원칙은 내전근 재활에 사용되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복벽 강화 프로그램을 넣고, 이후에 내복사근, 외복사근 강화 운동을 하고, 이후에 내전근과 외전근 강화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방침은 서해부에 통증이 없다면 6주 이후부터 조깅을 허용을 하고요. 조깅과 통증 없이 운동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훈련이나 스포츠에 참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 3개월간은 복근이나 내전근에 과도한 스트레칭은 가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치료 기간은 8주에서 12주인데, 이 이후에도 증상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탈장 진단 후 시행하는 초기 치료 재활 프로그램은 유청소년 축구 선수의 과사형 부상 예방 가이드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이렇게 재활을 해도 2달 이상에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탈장의 수술 방법에는 일반적인 환자들은 합성 수술을 이용해서 약해진 복벽을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개복적인 방법이나 복강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복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성수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수술들이 합병증이 많은 것을 보고하였는데요. 특히 축구 선수들에서는 몸통을 많이 움직이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이런 합성수지를 사용하게 되면 복벽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과 유착이 돼서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합병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에서는 이런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약해진 복벽을 단순히 봉합하는 이러한 최소 봉합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개발한 독일의 울리케 무셔엑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탈증의 수술을 정리를 하면 축구 선수에서 서해부 통증이 있어서 스포츠 탈증을 수술했는데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 선수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합성수지가 주변의 신경을 유착시키거나 압박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이 합성수지를 제거를 하고 근육을 다시 봉합하거나 신경을 박리하거나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탈장의 수술은 축구 선수같이 복근의 완전한 유연성과 운동력을 필요한 선수에서는 합성수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도 이 책에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부 통증을 예방하는 재활적인 운동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통계적인은 없지만 피파에서 마련한 피파 11 플러스라는 손상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약 30%에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전근을 공을 넣고 쥐어짜는 스퀴즈 시키는 고관절 등척성 내전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축구 선수의 서해부 통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홀미라는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한 31% 정도에서 재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웜업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활치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끝에 공을 넣고 강하게 2초 정도 쥐어짜고 5회 반복하고요. 이럴 때 통증이 있고 괜찮아지면 다음 단계로 무릎과 엉덩이 관절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공을 놓고 강하게 쥐어짜면서 2초 정도 쥐어짜고 5회 정도 반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동작이 통증 없이 가능해지면 다음 동작으로 무릎 사이에 공을 끼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엉덩이 관절을 굴곡시키는 폴딩 라이프 운동을 합니다. 보통 20회 정도 반복을 2회 하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해야 되고요. 이 동작이 가능해지면 응용 동작으로 만세 동작을 해서 좀 더 고관절을 굴곡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동작은 크로스 컨트리 스킹 자세입니다. 각각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는데 무릎을 90도 이상 들어 올리고 팔도 같은 리듬을 이용해서 스키를 탄 듯한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한 다리에 1분씩 2회 정도 반복을 해서 시험을 하도록 돼서 양쪽 다리의 코디네이션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다음 동작은 동료와 같이 시행하는 운동입니다. 동료가 발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선수는 발을 쥐어짜고 동료는 벌려주는 그런 내전 운동과 외전 운동을 같이 하는 운동으로 손은 뒤로 펴서 무릎은 편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1분 동안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세스틱 운동을 시행을 합니다. 다음 동작은 마지막 동작으로 장요근의 스트레칭 자세입니다. 각 다리를 한 20초씩 정도 해서 앞으로 런지 동작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응용 동작으로 아픈 다리 쪽을 좀 더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아당겨서 좀 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이용해서 고관절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해부 손상 치료 후 축구로 복귀하는 타임라인을 적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음 병변은 운동선의 서해부 손상 중에서 고관절에 해당되는 그런 손상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알게 되어지는 병변인데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요. Femoral Stapler Impingement, 우리 흔히 FI라고 부르는데 우리 엉덩이 관절에 이 고관절이 있고요. 둘러싸는 비구라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고 뼈도 좀 자라나게 되고 반복적으로 접촉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관절순도 찢어지고 관절 표면도 손상이 돼서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이런 병인데요. 처음에는 고관절 통증이 서서히 시작되다가 좀 더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동작, 즉 차에서 앉고 내리는 동작이 조금 어려워지고 선수는 계속 고관절이 뻣뻣하고 스트레칭이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보통 이 손상은 뼈의 모양에 따라 캔병변, 핀셔병변,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에서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20% 있고 프로 선수들에서는 꽤 많은 수가 있고 여자 선수들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한테 이러한 비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이러한 도출된 병변들이 13세 이전에는 관찰이 안 되는데 성장판이 다치고 나서 대퇴골의 이 성장판 쪽에 운동을 하면서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뼈가 돌출되는 이런 병변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수를 눕혀놓고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는 이런 검사를 해보면 선수들의 내외전 운동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각을 못하고 있고요. 엉덩이 관절을 굽히고 내회전시키면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방사선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면 엑스레이와 CT로 진단이 되지만 초기 병변은 MRI를 하면서 방사선 조명제를 쓰는 MRA를 검사를 해야 관절 손상이나 연골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재활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근육 강화를 시키거나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을 시키거나 고관절의 부하를 제한 운동 시키거나 훈련 방법을 변화시키는데 외국의 논문들 보면 3개월적인 재활치료 효과가 없을 때 관절경적으로 골격을 제거하면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골반의 견열 골절입니다. 10대 청소년기, 즉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기에는 골달판이,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근육이나 힘줄이 물고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거나 과도한 킥 동작을 하거나 연습을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빨간 부위에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는 부위가 근육과 인대가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이런 견열골절들이
10대 초반기에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골반의 견년골절은 재활치료를 2달 정도 시행을 하면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cm 이상 벌어지는 이러한 견렬골절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18세, 17세 선수입니다. 몇 년간 지속된 대퇴 근육과 햄스트링 손상으로 내어놓은 환자인데요. 여지껏 이 선수들은 골반 사진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촬영은 엑스레이 보면 골반뼈가 견렬골절되어 부정유합이 있거나 전혀 붙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햄스트링 근육이나 대퇴근이 다치는 이유는 이러한 견렬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후유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보다 어린 12세, 13세 선수들은 좀 다른 양상으로 손상이 오는데 좌골이라 해서 엉덩이가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 이 둔부 통증이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초음파에도 나오지 않고 MR을 찍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음영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 두 선수에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햄스트링이 부착되는 부위에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운동을 중지를 하고 한두 달 잘 치료하면 증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상을 가진 선수들의 일부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한 달 사이에 병변이 더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성장판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서 분류압이 되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면서 섬유화가 돼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증례는 14세 남자 축구 선수입니다. 외국의 증례인데요. 처음 다쳤을 때는 좌골 견렬골절이 1cm 이하였는데 10주쯤 되니까 1cm 이상 벌어지고 선수는 의자에 앉아 있어서 10분 이상이 되면 통증이 있어서 앉을 수가 없고 10개월쯤 돼서 보면 완전히 붙지 않고 분류압이 되고 과관절이 돼서 1년째 수술을 해서 이렇게 유압을 이뤄놨으나 골류압은 이뤘지만 운동으로 복귀를 못하고 은퇴를 한 이런 증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서해부 손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서해부 손상은 증상은 단순한 그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손상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매우 복잡한 손상입니다. 초기에 일정 시간 잘 쉬지 못하고 과사용을 하거나 반복적인 사용을 하면 치명적인 만성적인 부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복귀 시간도 30%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탈자인 경우 2개월 정도 재활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증상이 반복 시는 수술적인 치료가 권유가 되며 합성수지를 이용하지 않은 단순 봉합술을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골반의 견렬골절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분류압이 되거나 햄스트링이나 그 안에 구축과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운동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꾸준히 이용을 하면 한 31%에서는 재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팀 메디컬 팀이 되겠고요. 다음은 종아리 손상입니다. 이 컴판이란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가 한 경기에서 시작 7분 만에 장단지 손상으로 교체가 됐었죠. 이 선수가 선수생활 8년 동안에 32번의 종아리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아리 손상은 잘 치료가 안 되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이러한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아리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박을 말씀드리면 종아리 뒤에서 보면 제일 뒤쪽에 있는 껍데기 있는 부분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의 두 가지 내측 외측이 있고요. 이것을 한꺼풀 벗기면 조금 깊은 부위에 가자미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태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태 삼두근과 근막의 시상면 이 모양을 단순하게 모식한 그림을 보게 돼 있으면요. 제일 바깥쪽에 비복근, 안쪽에
가자미근이 있고요. 이 근들이 건막, 에포누로시스라는 건막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건막이 갈라진 이 부위가 가장 취약해서 이쪽 부위에 손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근육 내 건이라고 근육 내에 건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복근은 내측에 하나, 외측에 하나, 가자미근은 내측, 가운데, 그 다음에 외측에 있고요. 근육과 만나는 부위여서 이쪽 부분에서 손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 손상은 구기 종목에서 매우 흔합니다. 특히 프로축구에서 전체 부상의 13%는 종아리 손상이고요. 이 선수들의 부상당한 선수들의 61%는 일주일 이상 훈련을 할 수가 없고 그중에 13%는 낫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그중에 또 일부는 만성적인 재부상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보면 장단지가 부어 있고요. 초음파를 보게 되면 가자미근의 근막과 비복근의 근막이 찢어지면서 벌어지면서 출혈이 있는 소견을 초음파 소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복근 염좌의 급성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아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는 비복근이 염좌가 되거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세를 잡기 위해서 근육을 급속히 오버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에서 급격한 폭발적인 가속 동작을 만드는 동작에서 이렇게 무릎은 펴지고 발목은 족배 굴고 가는 상태에서 장단지 근육이 편심성으로 늘어나면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복근 염좌는 비복근의 내축두와 외축두 두 가지 중에서 내축두에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축두가 근위부보다 더 큰 부착부를 가지고 있고 원위부는 외축부보다 더 긴 종착부를 가지고 있어서 용량도 크고 힘도 생성하는데 유리합니다. 반면에 부상에는 더 취약합니다. 이런 손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보면 손상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심하고요. 2, 3일 지나면 출혈이나 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부종도 심합니다. 근육이 완전 파열됐을 경우에는 결손이 촉진되기도 하고요. 아픈 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고 걸으려는 이런 안탈직 게이트를 보이면서 외래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픈 다리를 뒤로 스트레칭 시키면 비복근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복근 염색 방사선 검사는 초음파 MRI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병변의 위치와 혈종이 있는지 또 오래된 손상인 경우에는 반응 조직이 있는지를 보고요. 염좌하고 타박상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초음파로서 진단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MRI를 찍게 되면 근육내근의 손상까지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보면 가자미 근과 비복근 사이에 건막이 벌어진 것을 보여주겠고요. MRI상에서는 비복근이 찢어지면서 위로 올라감고 출혈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겠습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서로의 건막을 이용해서 만나고 가운데는 붙어 있지 않는 기찻길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초음파 소견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발목을 움직여서 이 두 근육의 움직임을 봤을 때 건막을 통해서 같이 잘 움직여주면 정상적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소견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복근의 한 가지 특징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만나서 원위부로 가서 아킬레스건과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비복근은 가자미근과 만나지 않는 일정 기간 안 붙는 프리 게스트로넥미스 에포누리시스는 건막이 없는 부위가 한 1cm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파열이 될 경우에는 운동으로 보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예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지 근육의 초음파 소견을 보게 되면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는데
근육과 건막이 손상되는 부위는 회복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건막 자체에 손상이 있는데 이 건막에 다친 부위가 비복근 건막의 절반 이상이 되거나 비복근 건막이 없는 부분의 건손상, 아까 말한 프리게스트로넥미어스, 에피누레시스 부분의 손상인 경우는 운동 후 복귀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에 혈종이 있는 경우는 건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예후가 좋지 않겠으며,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동시에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복근 파열의 초음파 소견을 분류하면 아래를 갈수록 좋지가 않은 거고요. 근육에만 손상되어 있는 경우, 건막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건막이 손상돼서 비복근 근육의 절반 이상의 부피를 차지하거나 프리게스트로넥미어스 텐디너스 포션이 파열된 경우에는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예후가 좋지 않겠습니다. 비복근 염자의 치료입니다. 비복근 염자는 대부분 재활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급성기에서 스포츠로 복귀까지 시기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되겠고요. 정해진 시간 프레임보다는 선수의 개인 사정에 맞춰서 천천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인자나 반응 조직이 생겼는지, 혈종이 있는지, 과거에 부상이 있는 건지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비복근 염자의 재활은 보통 5단계를 이용해서 재활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급성기 치료에서는 비복근 염자의 초기 치료는 다 아시는 폴리스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고요. 통증과 부종과 추가적인 부상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시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이싱을 잘 해주시고 이 증상이 3일에서 5일 이내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초음파나 MRI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통증이 조절이 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데요. 발목과 무릎에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을 주는 후는 등척성 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복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는데 보통 손상 후 10일 정도면 정상 근육과 비슷한 인장 간도를 가지기 때문에 가벼운 부하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하다가 족족 굴곡 강화시키고 고무줄 운동을 하고 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동심성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양쪽 종아리 들다가 아픈 발 쪽으로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다가 천천히 편심성으로 내리는 이런 순서대로 재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기 때 중요한 게 고유 수용성 운동이라 해가지고요. 흔히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죠. 균형 감각을 잡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체중 부하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워블 보드나 트램폴린 위에서 훈련을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중 부하 상태에서 근육 수축 시 통증이 없으면 천천히 조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프리셉션까지 해보게 되면 다음 단계로 조정 민첩성 스포츠 기술에 대한 리턴 투 플레이 전 단계에 그러한 재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짧은 킥 운동, 롱킥 운동 점진적으로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가 다 완료가 되면 스포츠로 복귀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코칭 스텝과
부상에 대한,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료팀이 선수를 복귀를 시키면 일부 코치 선생님들은 선수가 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의 어떤 분야도 팀 스포츠 훈련과 경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일정 기간 동안 팀 훈련에 적응하는 기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비복근의 급성 염좌는 회복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염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사용을 했거나 급성 손상 후 부적절한 재활로 인해서 충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대부분을 보게 되면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에 굉장히 두꺼워진 섬유성 반응 조직이 있어서 재발을 하거나 재파열이 일어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나이가 많은 손상의 비복근 손상은 이러한 섬유성 조직 때문에 스포츠로 돌아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비복근 파열에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복근 내축도가 완전히 파열돼서 이렇게 출혈이 있어서 근육이 그냥 둥 떠 있는 경우나 그냥 근육 내 소매가 광범하게 파열이 해서 봉합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존적 치료에 실패를 해서 구축이 왔거나 장기간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급성 구획증후군이 있어서 큰 혈종이 있어 다리가 아플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복근 근육 손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복근 손상은 주로 내측에서 발생하고 기저는 과도한 스트레칭에서 발생을 하며 초음파나 MRI 검사상 비복근이 건막이 비복근 두께의 50% 이상이 진행됐거나 비복근 비부착 건막 손상, 즉 프리게스노미스 에포노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기간이 굉장히 길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점진적인 재활치료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만성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